새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구걸까지 하셨습니다. 10년 후 제가 성공해서 돌아온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새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 기억 속 가장 선명한 첫 장면은 달아빠진 낡은 그물을 묵묵히 꿰매시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나무십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땀으로 흠뻑 젖은 아버지의 깡마른 등을 비추고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마을의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르셨습니다. 어릴 적 앓았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가 불편했던 아버지는 언제나 다리를 절뚝이며 걸으셨습니다. 걸음걸이는 위태로웠지만 아버지의 두 손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섬세했습니다. 그 손으로 찢어진 그물을 수없이 꿰매셨고 온갖 소쿠리와 바구니를 엮으셨으며 우리가 집이라 부르던 비바람만 겨우 가리는 낡은 판잣집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은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그저 작은 포구에 옹기종기 모여 배실과 손바닥만 한밭되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곳이었죠. 가난은 낡고 해진 옷처럼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그 가난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때로는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절름발이 박씨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버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젊은 시절 어머니는 온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고 집안도 꽤 넉넉했지만 끔찍한 홍수가 한순간에 가족과 집,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정처 없이 떠돌다 운명처럼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불행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것이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여워서 저런다. 혹은 아버지가 복이 많아서 저런 미인을 얻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두 분은 진실한 사랑으로, 가난하지만 단단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의 선물처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라는 뜻이었죠. 제 어린 시절엔 새 옷도 번듯한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고 해진 옷을 꿰매시는 어머니 옆에 앉아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 제 유년의 전부였습니다. 저희 집 밥상은 늘 멀건 된장국에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어쩌다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오는 날은 온 동네 잔칫날처럼 기쁜 날이었죠. 비록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저희 작은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아버지는 저를 등에 업고 방파제를 걸으며 저것이 북두칠성이고 저것이 샛별이라고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흥부와 놀부, 콩쥐 팥쥐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머니는 자장가를 불러주시곤 했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따스함이 뒤섞인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는 고향의 잔잔한 파도처럼 저를 평온한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끝없는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가난한 우리 집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운명 앞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어머니는 제게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분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밝혀준 등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고 그것은 저희 작은 가족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냥불처럼 짧았습니다. 제가 겨우 6살이 되던 해 끔찍한 불행이 저희 가족을 덮쳤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어머니를 앗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마른 기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헛기침이더니 어느새 기침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의 깡말은 가슴을 찢을 듯 몰아쳤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고 창백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만큼 걱정이 크셨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 어머니 약을 사오시고 용하다는 약초를 캐기 위해 험한 산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작은 집은 늘 한약 다리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성껏 약을 다려 한 숟갈 한 숟갈 어머니께 떠먹여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애절함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어머니 품에 안길 수 없다는 것,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을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삐걱거리는 침상에 누워 푹 꺼진 눈으로 저를 사랑스럽고 또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가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게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그 운명의 날 오후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곧 굳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려 어머니를 들쳐업고 미친 듯이 읍내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독한 폐병은 이미 어머니의 몸을 잠식한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무언가 말을 남기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아버지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울지 않으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깡말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아버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을요. 어머니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손을 보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멍하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어머니가 영원히 제 곁을 떠나 아버지와 저를 이 세상에 외로이 남겨두고 가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무서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말없이 일만 하셨고 밤이 되면 툇마루에 홀로 앉아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강 건너편을 하염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남자의 뒤늦은 눈물은 너무나도 짜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생계를 꾸리고 제 학비를 대기 위해 예전보다 2배, 3배 더 힘들게 일하셔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남의 집 밭일을 해주고 배실을 돕고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휘었고 손은 온통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드셔도 단 한 번도 저를 부족하게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에 나물 반찬 하나라도 더 있으면 제게 먼저 덜어주셨고 유일하게 성한 옷도 제게 입히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아버지의 것만이 아닌 어머니의 몫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시절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절반은 사라졌지만 남은 절반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저를 키우시던 아버지의 힘겨운 삶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여자의 온기 없는 밥상과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새우는 밤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어떤 분은 나무를, 어떤 분은 생선을 가져다 주셨죠. 하지만 모두들 그것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께 재혼해서 짐을 나누고 저를 돌봐줄 사람을 찾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저
저 하나만 보고 살겠다 하셨죠. 새어머니가 저를 미워할까봐, 제가 눈칫밥을 먹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희 마을에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미경. 듣자 하니 먼 아랫마을 사람이었는데 큰 전쟁통에 가족을 모두 잃고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사람들은 아주머니가 전쟁으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에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멀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을 어귀에 작은 움막을 짓고 마을 사람들이 나눠주는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던 아버지는 그런 아주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감자 몇 알이라도 쌀 한 줌이라도 가져다 주셨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움막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불행한 그 아주머니에게서 깊은 동질감을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두 분은 똑같이 상실의 아픔을,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미경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이분이 내 엄마다. 저는 어렸지만 엄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깡마르고 고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자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빼앗아 갈까봐, 저 아주머니가 저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동화책 콩쥐팥쥐 속의 못된 계모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경 아주머니, 아니 새어머니는 제 걱정과 달리 행동하셨습니다. 억지로 제게 다가오려 하지 않으셨죠.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손놀림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집안은 깨끗해졌고 제 옷은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의 밥상도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국과 맛있는 생선조림이 올라왔습니다. 차갑던 저희 집에 마치 새로운 온기가 불어넣어진 듯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물건을 찾는 모습,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이마가 부어올라도 신음 한 번 내지 않는 모습, 제 찢어진 옷을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이면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자장가를 불러주시진 않았지만 대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는 저를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심한 열병으로 끙끙 앓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새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속 제 몸을 닦아주시고 약을 다려 먹여주셨습니다. 차가운 제 이마를 짚는 그 손길에서 저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새어머니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였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네. 우리 아들 괜찮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 얼음벽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그 신성한 이름으로 아주머니를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새어머니도 오셨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 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는 두 번째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고 제 얼굴을 볼 수도 없었지만 온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새어머니의 존재는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밥상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집 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천근만근 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과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고단한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저를 끔찍이 아끼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제게 먼저 주셨습니다. 밥그릇에 생선한 토막이라도 있으면 제게 얹어주셨고, 새로 지은 옷이 있으면 제게 먼저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바로 제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배워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저희 마을에서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가난은 평생 갈 수 있어도 배움은 평생 남는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똑똑하니까 끝까지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사람 구실하고 살지. 우리처럼 힘들게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새어머니가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죠. 맞아. 내가 소처럼 일해서라도 제 미래는 밝게 만들어줘야지. 그리하여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학교를 그만둘 때 저는 계속 책가방을 멜 수 있었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맑은 날엔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고, 비 오는 날엔 질퍽이는 진흙탕길을 걸어야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알기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책과 공책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그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놀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죠.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찾으시는 물건을 가져다 드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곳에 손을 잡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닭모이를 주고 텃밭에 물을 주며 아버지를 돕기도 했습니다. 고단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과 새어머니의 알뜰함 덕분에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조금 모아 비가 새던 지붕을 고치셨고, 새어머니는 닭을 키워 가끔 달걀 반찬을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나아지는 살림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공해서 부모님께 호강시켜드리는 날을요. 하지만 인생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 저희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제 세상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애써 가꾼 그 작고 연약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는데, 운명은 또다시 저희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칼바람이 낡은 판잣집 틈새로 스며들어와 집안을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설을 준비하고 제게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사주시기 위해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하셔야 했습니다. 농사일 외에도 마을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산은 험하고 높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대신 땔감이 많고 질이 좋았습니다. 그날 아침 며칠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모처럼 해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주먹밥에 깨소금을 묻혀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집에서 엄마 잘 돌보고 있어. 아빠, 금방 다녀올게. 저녁엔 맛있는 거 사올게. 아버지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지만
어째서인지 제 마음속에선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산길이 미끄럽고 위험해서 아이는 갈 수 없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지게를 짊어지고 톱을 든 채 마을 어귀 대나무 숲 뒤로 사라지셨습니다. 절뚝이는 아버지의 긴 그림자가 흙길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온종일 제 마음은 불길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대문 밖을 내다보았죠. 새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아빠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내 아빠는 산길에 익숙하시잖니. 아무 일 없을 거야. 어머니의 위로도 저를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차가운 저녁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아빠 찾아올게요. 어머니가 놀라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하나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와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둠은 순식간에 내렸고 산으로 가는 길은 미끄럽고 가팔랐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걸으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계세요? 제 목소리는 텅 빈 산 속에서 공허하게 맴돌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릴 때까지 걷고 또 외쳤습니다. 거의 절망하려던 순간 저 멀리서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일하는 분들이었는데 날이 저물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저처럼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앞장서시던 이장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어른들이 찾을 테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다고 버티며 그분들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흔들리는 횃불 아래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거대한 고목 아래 쓰러져 계셨고 그 옆에는 가득 채운 나무찜이 있었습니다. 썩어서 사가버린 거대한 나뭇가지가 부러져 아버지의 몸 위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주변 흙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는 멍멍해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겨우 아빠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아버지를 그곳에서 꺼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고 외로운 산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어머니를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잔인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 여린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하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삶을 이끌어주던 유일한 빛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저에게 남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새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어머니의 장례식보다 더욱 쓸쓸하게 치러졌습니다. 가뜩이나 낡고 위태롭던 집은 더욱 춥고 삭막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관 옆에 조용히 앉아 깡마른 손으로 차가운 관을 어루만지실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 슬픔은 아마 바다보다 더 깊었을 겁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던 남자를 폭풍우치는 인생의 마지막 기둥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끔찍한 충격 이후 말을 잃고 말수가 적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제사상 위 아버지의 영정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이 저를 보고 미소 짓는 것 같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고아가 되었다는 감정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제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댈 곳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집안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새어머니가 저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새어머니의 온기가 슬픔을 덜어주진 못했지만 희미하게나마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긴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가셨어. 이제 우리 집엔 너랑 나 둘뿐이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구한 제 운명을 향해,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암담한 미래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새어머니도 저를 따라 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캄캄한 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서로 뒤섞여 짜디 짰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 마을 분들이 쥐어주신 얼마 안 되는 돈도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힘겹게 움직이시는 눈먼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새어머니 앞에 서서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학교 안 갈래요. 제가 이래서 엄마를 먹여 살릴게요. 쌀을 고르시던 새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감정 없는 얼굴을 제 쪽으로 돌리셨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저 학교 그만두겠다고요. 저 이제 다 컸어요.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둘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더듬거리며 벽에 세워둔 지팡이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생각을 하라고 했어. 누가 너한테 학교를 그만둘 권리를 줬냔 말이다. 내 아빠가 죽기 전에 너만큼은 꼭 공부시켜서 사람 만들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네, 아빠와의 약속을 내가 어기게 만들 셈이냐. 하지만 집에 쌀이 다 떨어졌잖아요. 엄마가 굶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편하게 앉아 글 공부를 해요. 저도 목소리를 높여 대들었습니다. 굶는 건 내가 굶으면 돼. 정 안 되면 내가 나가서 국어를 하더라도 네가 학교를 그만두는 꼴은 절대 못 봐.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게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국어를 앞을 못 보는 와중에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오신 어머니가 그토록 쓰라린 단어를 입에 담으시다니. 안 돼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게 둘 순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넌 학교에 가야 해. 가서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성공해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게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야.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던지고 더듬거리며 다가와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민준아,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공부만이 네가 이 고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엄마 말 들어. 응.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공부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앞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장님 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손바닥만한 밭을 남에게 빌려주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몇 푼의 돈을 구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깡마른 어깨 위, 그리고 제 어린 어깨 위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의 삶은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책가방을 챙겨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면 어머니는 이미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고 계셨습니다. 낡은 바구니를 든 채 눈먼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마을길을 걷는 모습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아 숨이 막힐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저히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저 밖에서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비를 맞으며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놀리지 않았지만 저는 언제나 저를 향한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차라리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구걸에서 쥐어주시는 동전 몇 푼으로 공책과 연필을 살 때면 그 돈이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수치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점심은 늘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라한 밥상에서도 어머니는 언제나 가장 맛있는 부분을 제게 덜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달걀 하나를 얻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달걀을 삶아 껍질을 깐 뒤 제 밥그릇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달걀 싫어해. 너나 먹고 힘내서 공부해. 저는 밥그릇 속 달걀과 어머니의 묽은 죽, 그릇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달걀을 싫어하실 리 없었습니다. 저 안 먹어요. 엄마 드세요. 하루 종일 힘드셨잖아요. 엄마가 드셔야 힘내시죠. 제가 달걀을 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녀석이 엄마가 싫다는데도 안 먹으면 엄마 화낼 거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다시 달걀을 제게 미셨습니다. 그 실랑이는 언제나 제가 눈물을 머금고 달걀을 먹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의 짠맛과 제 자신의 무력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산의 진미를 사들여서 이 고생을 갚아드리겠다고요. 시간은 그렇게 결핍과 서러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은 끈질기게 우리 모자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입고 다니는 교복은 어깨가 해지고 소매가 닳았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달아빠졌습니다. 저는 새 것을 사달라고 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옷을 꿰매고 끊어진 신발끈을 묶는 법을 배웠습니다. 열등감은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아이가 되어 오직 책에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공부, 오직 공부만이 어머니와 저를 이 가난의 늪에서 구해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하늘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또 다른 재앙이 예고 없이 잔인하게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마는 유난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앞 강물은 흙탕물로 변해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집에 계시라고, 비가 그치면 나가시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를 쉬면 다음 달 내 학비는 어디서 나오니? 그리고 그 끔찍한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은 온통 빗줄기로 하얗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낡은 우산을 쓰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길은 이미 작은 강처럼 변해 모리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강둑 풀밭 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온몸은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었으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였습니다. 마을 아저씨 몇 분이 어머니의 배를 눌러 물을 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니. 내 엄마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길이 미끄러워 그만 강물에 빠졌단다. 다행히 사람들이 빨리 발견해서 건졌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제 귀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엄마. 저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라리 저기에 누워있는 것이 저였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제가 일을 했더라면 어머니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행히 사람들의 응급처치 덕분에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컥컥거리며 흙탕물을 토해내셨죠. 사람들은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셨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떨며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제 안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드린 후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학교 안 가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를 향하며 노여워하셨습니다. 너 또 그 소리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제가 엄마를 죽게 할 순 없잖아요.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엄마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전 엄마를 잃을 뻔했어요. 저는 평생 무식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떠셨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머리맡에 있던 회초리를 집어드셨습니다. 안 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저를 때려 죽이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 학교 안 갈 거예요. 저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불같은 따귀가 제 뺨에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저를 때리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파서가 아니라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신 듯 허공에서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회초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고통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목 놓아 우시며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그저 두려워서 네가 아빠처럼, 엄마처럼 고생하며 살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우리는 그렇게 비가 새는 낡은 집에서 밖에서 여전히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세상 그 무엇보다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어머니의 희생과 위험 위에 제 미래를 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큰 결심이 섰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비는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까지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우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밤, 어머니와 저는 눈물이 그친 뒤에도 밤새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강가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를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머니가 구걸해 오신 돈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글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목숨과 평안이만 배는 더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게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요. 긴 대화 끝에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꾸짖거나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 확고한 결심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이 위태로운 삶에 너무나 지치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한 어머니의 모든 무력함과 고통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나도 이제 늙어서 내 앞길을 더는 못 막겠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머니가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은 닫혔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시밭길인 인생의 길이 제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책을 학교에 돌려드리고 선생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차마 그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10살을 간 넘은 깡마르고 새까만 저 같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을 시켜달라고 했지만 모두들 너무 어리다며 힘든 일은 못할 거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끝에 있는 벽돌 공장으로 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연탄과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뜨겁고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공장장으로 보이는 뚱뚱하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 꼬마야, 네가 일을 하겠다고. 벽돌 한 장이라도 제대로 들 수 있겠냐? 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시켜봐 주세요. 못하면 돈 안 받겠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당돌함이 흥미로웠는지 그는 갓 구워낸 벽돌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다. 저 벽돌들 저기 마당으로 전부 옮겨놔. 다 끝나면 몇 푼 쥐어주지.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벽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한 장씩밖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제 여린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땀은 비 오듯 쏟아져 흙먼지와 뒤엉켜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번에 2장, 그리고 3장씩 옮기는 요령도 터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마지막 벽돌 한 장을 옮겼을 때 제 몸은 너덜너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공장장은 약속대로 제게 동전 몇 잎을 던져주었습니다. 제 땀과 눈물로 번 첫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가슴 속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벽돌 공장의 정식 인부가 되었습니다. 일은 고되고 몸에 해로웠습니다. 매일 먼지 가득한 공기를 마셔야 했고 햇볕과 불기운의 피부는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졌지만 대신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모자의 밥상에는 더 이상 묽은 죽이 아닌 흰쌀밥이 그리고 말린 생선과 나물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제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한동안 일하자 저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한 나이든 인부 아저씨가 저를 건설 현장 일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공사장 막노동은 벽돌 나르는 일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물을 길어 시멘트를 캐고 아슬아슬한 비계 위로 벽돌을 전할라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약속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빠르게 일을 배웠습니다. 시멘트를 잘 섞는 법부터 벽돌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기는 법까지. 다른 인부 아저씨들도 저의 부지런함과 배우려는 자세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어엿한 어른처럼 일하며 눈먼 어머니의 유일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는 노동자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깡마르고 약했던 소녀는 어느새 15에 다부지고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검은 피부, 상처와 굳은 살투성이인 두 손. 삶의 무게는 저를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어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따뜻한 밥과 옷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유일한 슬픔으로 남은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기를, 훌쩍 커버린 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옆 동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인부 아저씨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읍내에 어떤 병이든 고치는 용한 한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아저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 한의사 양반 정말 용하긴 용하더라. 우리 동네 김씨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는데 거기서 침 맞고 약 먹은 지 반년 만에 말을 더듬더듬하기 시작했다니까. 다른 아저씨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심지어 눈먼 사람도 고쳤다는 소문이 있더라니까. 몇 년 동안 앞을 못 보던 사람을 그 양반이 고쳐줬대. 정말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 이야기는 제게 전율처럼 다가왔습니다. 눈먼 것도 고칠 수 있다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한의원의 위치와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한의원은 여기서 20km나 떨어진 읍내 중심가에 있었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이야기에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곧 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뜰 기회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물 깃기, 장작 패기 등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제 밥은 소금에 찍은 맨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대나무 통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1년 가까이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모은 끝에 마침내 꽤 큰 돈이 모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내 눈은 이 지경이 된 지 몇 년인데 고친다고 나을 리가 있겠니? 그 돈 모아서 내 자신을 위해 써. 나중에 장가도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 마음 깊은 곳에서도
빛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돈이 아까워서 제게 짐이 될까봐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번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제 고집에 어머니도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용달차를 빌렸습니다. 우리 모자에게는 최고급 승용차나 다름없었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했지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복잡한 시내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아담한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온갖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한의사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눈빛만은 총명하고 인자했습니다. 어머니의 맥을 짚고 눈을 자세히 살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은 장기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아 기혈이 막히고 그 기운이 눈으로 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어려운 병이지만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침을 맞고 약을 먹어야 할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자의 기나긴 치료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읍내로 가 침을 맞았습니다. 약값과 차비는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어머니를 격려하며 한의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의사가 어머니의 눈 주위 혈자리에서 마지막 침을 뽑았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아 하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을 깜박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셨습니다. 민준아, 엄마 눈에 뭔가 희미하게 보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창가로 갔습니다. 해질녘에 약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마침내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보인다. 보여. 흐릿하지만 내 모습이 보여. 민준아. 그 순간 온 세상이 행복으로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빗물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처음으로 더듬거리지 않고 제 얼굴을 보며 만지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구나.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늠름해졌구나. 어머니는 울면서 웃으셨습니다. 제가 평생 본 미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반년간의 고된 노력과 땀, 눈물이 마침내 가장 달콤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빛이 돌아왔고 우리 모자 앞에도 더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앞을 보시게 된 기쁨은 메말랐던 제 영혼을 적시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의 시력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형체만 보이던 것이 점차 집안의 물건들, 구불구불한 마을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제 얼굴을 뚜렷하게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몇 시간이고 저를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제 머리카락부터 땀방울 맺힌 이마, 굳은 살 박인 손까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작은 집은 그때부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집 뒤 작은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더 이상 제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어머니 마음속에 새로운 걱정이 싹 텄습니다. 바로 저의 미래, 저의 학업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제 엄마 눈도 다 나았고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니 너 다시 학교에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나이가 벌써 17인데 이제 와서 무슨 공부예요? 제 친구들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고 어떤 녀석은 장가도 갔어요. 배움에 늦은 때가 어디 있니? 넌 똑똑하니까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학교에 가. 학비는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텃밭에 채소라도 더 심고 닭이라도 더 키워서 팔면 돼. 어머니는 끈질기셨습니다. 우리 모자의 논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더 밝은 미래를 갖길 원하셨고 저는 제 나이가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육체노동에 집안의 가장 노릇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도 또다시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이장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장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민준이 아주 늠름하고 듬직해졌네. 과연 우리 동네 대표 청년다워.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장님께서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을 때 저는 비로소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것은 군 입대 영장이었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엄마가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했다. 엄마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 민준아, 네가 학교에 돌아가기 싫다면 차라리 군대에 가거라. 군대는 너를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줄 거야. 규칙과 의지를 가르쳐 줄 거고 그 안에서 공부나 기술을 배울 기회도 있을 거다. 그것도 네가 성장하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길이야. 네가 가더라도 엄마는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움이 짧은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학교로 가는 길이 막히자 어머니는 제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저는 어머니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눈이 이제는 저를 향한 커다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입대 영장을 집어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어머니, 저 가겠습니다. 제가 입대하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한복을 입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건강 잘 챙겨라, 상관 말씀 잘 들어라, 훈련 열심히 받아라, 끝없이 당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어머니가 직접 수놓은 작은 손수건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의 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군용 트럭에 올라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마을 어귀 대나무 숲 뒤로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 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용 트럭은 저를 포함한 앳된 청년들을 싣고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배치된 부대는 강원도 깊은 산골, 최전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산세는 험준했고 기후는 혹독했습니다. 여름엔 살인적인 더위가
겨울엔 뼈를 내는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군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은 칼 같은 군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기상, 점호, 식사, 취침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연병장에서의 고된 훈련은 갓 20살이 된 청년들의 체력을 남김없이 소진시켰습니다. 저희는 땡볕 아래서 제식 훈련을 받아야 했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의 산길을 행군해야 했으며 총기 사용법과 수류탄 투척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곱게 자란 많은 동기들은 그 고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했고 어떤 이는 훈련을 빠질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혹독한 노동은 이미 제게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길러주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고 비계를 오르던 것에 비하면 이 훈련들은 힘들었지만 저를 쓰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손수건을 꺼내 보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임무가 주어져도 저는 가장 먼저 자원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작업부터 야간 순찰까지 저는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의 성실함과 강인한 정신력은 지휘관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종종 다른 병사들을 독려하는 모범 사례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군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은 연말이었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부대 아래 산골 마을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즉시 화재, 진압 및 구조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절반이 이미 불바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비명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무력감과 고통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지체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불타는 집안에 노인과 아이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곧 무너져 내릴 듯한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에 적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대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을 태울 듯한 열기가 덮쳐왔고 자욱한 연기에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다 마침내 마루 밑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재빨리 들어올려 제 몸으로 감싼 뒤 탈출구를 찾아 달렸습니다. 제가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집 전체가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구한 뒤 저는 다시 다른 집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가 몇 명이나 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달리고 소리치고 사람들을 불길 밖으로 끌어낼 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불에 그을렸고 군복은 찢어졌으며 온몸은 화상으로 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마을은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재산 피해는 막심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저희 군인들의 용감한 희생 덕분이었고 특히 저의 공이 컸습니다. 저의 영웅적인 행동은 부대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부대원들 앞에서 표창을 받았고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개 병사였던 저는 하사로 특별 진급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몸을 던져 사람들을 구한 젊은 군인의 이야기는 사단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부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께서 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실지 눈에 선했습니다. 화재 사건의 영웅이 된 후 저의 군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급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지휘관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의 대가는 등과 양팔에 남은 심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운명처럼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상처를 직접 치료해 준 사람은 혜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간호장교였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지만 군인 특유의 단정하고 맑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검은 머리, 희고 고운 피부, 그리고 특히 그녀의 눈, 그 눈은 가을 호수처럼 맑고 다정했습니다. 혜진 씨가 제 상처에 붕대를 감아줄 때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섬세해서 거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치료를 하면서 이따금 고개를 들어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산새의 지저귀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혜진 씨는 매일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파란만장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새어머니에 대해서요.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판을 전전했던 고된 날들과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셨을 때의 벅찬 기쁨에 대해서도요. 혜진 씨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눈물이 고인 채 슬픔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공감은 고난에 단련되어 굳어있던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혜진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부모님을 일찍 여인 고아였습니다. 혜진 씨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군인이셨는데 그녀가 갓난아기였을 때 작전 중 순직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지의 동료였던 분께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아버지 역시 군 장교셨는데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의사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요. 혜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한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역경 속에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영혼의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혜진 씨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력에 반했습니다. 혜진 씨는 저의 굳센 의지와 효심을 존경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봄날의 꽃처럼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피어났습니다. 제가 상처를 모두 회복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 혜진 씨께 편지를 써도 되겠습니까? 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가장 기다리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백 킬로미터의 산길을 넘어오는 편지는 우리 사랑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매주 혜진 씨의 편지를 사막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기다리듯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일상의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고된 훈련 이야기부터 혜진 씨의 피곤한 야간 당직 이야기까지 기쁨과 슬픔,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얇은 편지지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1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은 후 저는 부대에서 열흘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혜진 씨가 있는 부대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난 우리는 벅찬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날처럼 맑고 다정했습니다. 그녀 앞에 서니 저는 더 이상 연병장을 호령하는 하사가 아니라 그저 수줍고 어쩔 줄 모르는
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둥근 달빛 아래서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꽃도 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군인의 진실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군인인 저와의 삶은 앞으로도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제 평생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혜진 씨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혜진 씨에게 청혼을 승낙받은 기쁨이 채가 시기도 전에 제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북쪽의 더 험준한 산악지대에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저는 그 임무를 이끌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영광인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막 피어나기 시작한 우리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안에 떠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를 보며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또다시 기다림과 희생을 강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전 기다릴 거예요. 국가의 임무가 최우선이잖아요. 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다만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혜진 씨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떠나기 전 아주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풍성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혜진 씨 부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그녀의 동료 몇 명과 저의 지휘관뿐이었습니다. 혜진 씨의 양아버지께서도 먼 곳에 임무 수행 중이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군복을 입은 채 간소하게 차려진 상 앞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은 혜진 씨 부대 숙소에서 함께 보낸 짧은 몇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 저는 또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 이별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식 바로 다음 날 헤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혜진 씨를 품에 안고 그녀의 얼굴 하나하나를, 그녀의 온기를 가슴에 새기려 애썼습니다. 몸 조심하고 가끔 엄마한테 내 대신 편지 좀 써줘. 꼭 돌아올게.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파견된 곳은 전기와 물은 물론 식량조차 부족한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저와 대원들은 직접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일은 고되고 질병과 맹수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혜진 씨의 편지가 수천 리 길을 날아와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의 외로움이나 힘든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대의 즐거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제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도 꾸준히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결혼했다는 소식, 제가 건강하다는 안부, 그리고 제 대신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 어머니께 용돈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고 자상한 며느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볼 때면 제 가슴은 무한한 감사와 사랑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 돌아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인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오직 편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시간과 공간의 시련 속에서 더욱 강렬하고 단단해졌습니다. 혜진 씨의 희생과 변함없는 사랑은 제 군 생활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밝혀준 등대였습니다. 5년간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과 부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저는 대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진급보다 더 기뻤던 소식은 바로 혜진 씨가 기다리고 있는 원래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발령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청춘 전체를 건 기다림과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회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혜진 씨에게 돌아가는 날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군용차가 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새로운 군복을 입고 어깨에는 지휘관의 계급장을 단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익숙한 때를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바쁘게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흰 가운. 수소문 끝에 혜진 씨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진 씨는 등을 보인 채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조금 더 길어 보였고 가녀린 어깨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인기척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혜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이내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혜진 씨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빠르게 다가가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나 왔어, 혜진아. 당신에게 돌아왔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기다림과 그리움, 고통이 그 단단한 포옹 속에서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우리의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장교 숙소를 배정받아 우리는 함께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혜진 씨는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혜진 씨와 함께 살면서 저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혜진 씨에게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지 못한 것,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홀로 고향을 지키신 어머니는 아직 며느리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편지와 제 이야기를 통해서만 혜진 씨를 알고 계셨죠.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갚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에 갑시다. 가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며느리 얼굴도 보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게 해드리고 싶어. 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도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 손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리하여 장기 휴가를 신청한 후 저와 혜진 씨는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어머니를 다시 뵙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제 아내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실 수 있도록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엄청난 비밀이 수십 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이 밝혀지리라는 것을요. 우리를 태운 기차는 맑은 가을 아침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혜진 씨 곁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고향 풍경을 바라보니 가슴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만의 귀향인가. 떠날 때는 어리숙한 훈련병이었는데 돌아오는 지금은 대대장이 되어 어깨에는 계급장을 달고 옆에는 현명한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마을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예전의 흙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지만 길가에 대나무 숲과 강둑, 굽이치는 강물은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어른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모두들 저의 성공적인 귀향을 축하해 주었고 혜진 씨의 아름다움과 현숙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혜진 씨는 조금 수줍어했지만 다정한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로 금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멀리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새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눈빛은 총명하셨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달려나와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내 아들 민준아, 정말 네가 왔구나. 저도 어머니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향기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어머니 곁으로 왔어요. 어머니와 혜진 씨가 마주하는 순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씨 아내 혜진입니다. 어머니는 혜진 씨의 손을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며느리를 훑어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네가 우리 며느리로구나. 이렇게 예쁘고 복스럽게 생겼을 줄이야. 아들 녀석한테 이야기만 듣고 내 편지만 받아보다가 이제야 보는구나. 그동안 이 녀석 돌봐주느라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맙다, 아가. 혜진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인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제게 온전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빠르게 하지만 정성껏 준비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마당에는 천막이 쳐지고 오색등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하객들을 맞이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자랑하셨습니다. 만족스러운 어머니의 미소를 보니 제 모든 희생과 고생이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와 혜진 씨는 신랑 신부 예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군용 지프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희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 차였기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별이 빛나는 견장을 단 위험 있는 모습에 중년 장교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강인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부관으로 보이는 병사가 내렸습니다. 혜진 씨가 기쁨에 차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제 손을 끌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혜진 씨의 양아버지, 방장군님이셨습니다. 그는 인자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결혼 축하한다. 두 사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을 뵙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방장군님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혜진이에게 자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우리 딸을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어서 고맙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집안에서 손님을 맞이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침 밖으로 나오시다가 방 장군님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놀라움과 공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으로 가득 차 커졌습니다. 방 장군님 역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경. 당신, 미경이 맞소? 결혼식장의 소란스럽던 분위기는 순간 정지되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와 혜진 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째서 제 장인어른이 새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두 분은 마치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토록 깊은 슬픔과 원망이 담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걸까요?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흥겨운 음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저희 어머니와 그 위험 있는 장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반면 언제나 지휘관의 위엄을 잃지 않던 방 장군님은 완전히 평정심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온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정말 당신이 맞았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시오? 방 장군님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깊은 원망으로 변해 어머니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누구세요? 전 당신을 모릅니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장군님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섰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 위험 있던 장교는 저희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경 씨, 제발 가지 마시오. 제발, 내가 잘못했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소. 하지만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말을 들어주시오. 그의 행동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별을 단 장군이 시골의 평범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혜진 씨가 황급히 달려가 양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방 장군님은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과거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를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전쟁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와 방 장군님은 젊은 시절 같은 마을 출신으로 바로 이웃에 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꿉친구로 자라 강둑과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영원을 맹세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면 그가 돌아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요. 하지만 전쟁이 터졌습니다. 방호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은 다른 청년들처럼 펜을 놓고 총을 들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이미경이라는 이름의 처녀는 그의 손에 손수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사랑의 약속을 상징하는 비둘기 한 쌍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는 용감하게 싸웠고 많은 공을 세워 빠르게 진급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가 준 손수건을 부적처럼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전쟁터의 모든 고난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젊은 장교가 된 그는 그녀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일을 해결하고 그녀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가기 위해
부대로 복귀하던 중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가 적의 매복에 걸려든 것입니다. 방 장군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포탄이 바로 옆에서 터졌고 그는 폭발의 충격으로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전우였던 김진우라는 이름의 군인, 바로 혜진 씨의 친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으로 그를 덮쳤습니다. 이 대목에서 방 장군님은 흐느꼈습니다. 혜진 씨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자세히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방 장군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우는 너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곧 처사일을 낳을 것이라고, 만약 자신이 살아남는다면 자신을 대신해 아내와 아이를 돌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죽어가는 전우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젊은 장교의 어깨를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경과 결혼하면 진우의 아내와 아이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미경의 집안 사정도 어려웠기에 그녀에게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그는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썼소. 방 장군님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대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소.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잊고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진 말들을 썼소. 잔인하고 이기적인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소. 사실을 말하면 당신 성격에 결코 나 혼자 그 짐을 지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오.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소.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결혼식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졌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전우애를 위한 숭고한 희생, 죽은 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결정. 하지만 바로 그 결정이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을 운명의 갈림길로 내몰았고 수십 년간의 고통과 오해를 낳았던 것입니다. 방 장군님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어머니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겨우 식탁을 붙잡고 몸을 가누셨습니다. 그랬던 것이구나. 평생을 사랑하고 또 원망했던 그 남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자신의 사랑을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것이구나.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은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동시에 더 깊은 상처를 헤집는 칼날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오해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어머니의 머릿속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운명의 편지를 받았던 날, 그 잔인한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꽃다운 처녀의 심장을 찔렀던 기억.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나를 잊고 기다리지 마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라 믿으며 답장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매일 마을 어귀를 서성이며 그저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부대에 있던 고향 사람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생긴 착오였을 수도, 혹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내려는 그의 마지막 배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충격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시력이 점점 흐려지다 마침내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마음의 병이 되어 그녀의 눈에서 빛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 후는 어둠과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닥쳤고 그녀는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저희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첫사랑의 아픈 기억을 가슴 깊이 묻고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로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한편 방 장군님 역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절연의 편지를 보낸 후 그는 전사한 전우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녀와 갓 태어난 딸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우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약해진 몸 때문에 혜진 씨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홀로 갓난아기를 키우며 혜진 씨를 양딸로 삼아 친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혜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지어주고 싶어 했던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미경이 가장 좋아했던 꽃의 이름 한 글자를 담고 싶은 그의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단 하루도 미경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몰래 고향에 돌아와 그녀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큰 전쟁통에 그녀의 가족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죽은 전우와 살아있는 연인 모두에게 빚을 졌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약속, 운명적인 오해로 갈라진 두 사람의 운명. 그들은 수십 년간 평행선을 그리며 살아오다. 이렇게 기막힌 상황 속에서 바로 자신들의 자녀의 결혼식에서 재회한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묵은 슬픔이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한 세대를 관통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방 장군님과 저희 어머니의 비극적이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혜진 씨 곁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장인어른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새어머니께서 그런 거대한 비밀을 안고 살아오셨다니, 혜진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아버지와 어머니의 엇갈린 사랑에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양아버지의 삶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비밀의 장막이 걷히자 어머니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원망은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약속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남자를요.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닌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떨리는 손으로 방 장군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오래전 일인걸요.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메말라 있던 방 장군님의 영혼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경 씨, 진심이요? 정말 나를 용서하는 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뺨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이어진 모든 고통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은 안도의 한숨과 감동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벅찬 분위기 속에서 잠시 평정을 되찾은 방 장군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저와 혜진 씨를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결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위험 있는 지휘관의 목소리로,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애정을 담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딸 혜진이와 아들 민준이의 결혼식일세.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네. 하지만 오늘 나는 이 기쁜 날을 빌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30년 가까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마저 지키려 하네. 그러고는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무릎을 꿇는 대신 군복을 입은 채 늠름하게 서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경 씨, 30년 전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그리고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하객들과 우리 아이들 앞에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 갑작스러운 청혼은 결혼식장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0년 만의 청혼. 수많은 풍파를 겪은 뒤에야 다시 이어진 약속. 어머니는 당황과 수줍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녀처럼 뺨을 붉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와 혜진 씨의 간절한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행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부모님 세대의 행복도 그 모든 상실 끝에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 갑작스럽지만 진심 어린 청혼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폭풍 우 같았던 어머니의 인생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고통과 원망, 외로움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맑고 뜨거웠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비록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3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방 장군님을 그리고 저와 혜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자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것이 승낙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장군님은 터질 듯한 행복감에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풋풋한 첫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처럼 수줍어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올해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혜진 씨의 결혼식은 순식간에 두 배의 기쁨, 두 세대의 화합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방 장군님과 어머니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 이루어진 재회가 그 어떤 예식보다 의미 있고 완전한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오해로 갈라졌던 사랑은 마침내 30년 만에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 저와 혜진 씨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는 조기 퇴역을 신청하시고 남은 여생을 어머니를 돌보는데 쓰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은 고향에 남는 대신 저희와 함께 군인 아파트에서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아버지는 함께 운동을 하고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장인이자 인생과 군 생활의 귀중한 경험을 전수해 주시는 스승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혜진 씨는 친모녀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어머니는 혜진 씨에게 맛깔스러운 고향 음식을 가르쳐 주셨고 의사인 혜진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내 식구가 저녁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평범하지만 거대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수많은 풍파를 겪었던 제 인생. 하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에 저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언제나 위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셨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아버지의 사랑, 일찍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새어머니의 끝없는 사랑, 또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저를 기다려준 아내의 사랑.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고 인생이 우리를 아무리 힘든 상황으로 내몰지라도 진실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숭고한 희생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무지개가 뜨듯이
행복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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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